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강상규 소장입니다. 이번 세션의 타이틀은 인구와 금융의 미래이고 주제는 미래 금융의 태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난 20년간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혹자는 위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하면 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금융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문가 6분을 모시고 강연과 토론으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가 시대에 자본시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또 은행과 보험사는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책 제도적으로 또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가 등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강연자를 모시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위로 올라가야 돼. 예, 반갑습니다. 김경록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류 역사상 사실은 제일 처음 있는 일을 두 가지 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오래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 아래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류가 처음 맞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마이너스에 들어갔습니다. 금리의 역사라는 책을 쭉 살펴보면은 금리가 2%, 1% 이렇게 떨어진 적은 있는데 명목 금리가 마이너스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고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저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구조는 뭐 아시겠지 넘어갈 거고요.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 그 고령화 정도는 뭐 아주 심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2016년에 한번 마이너스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재차 접어들게 되었죠. 이게 이제 주로 유럽하고 일본입니다. 그 공통점이 이제 고령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저금리라는 것도 고령화하고 보통 저성장 초저금리는 수반되어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서바이브 할까 이게 큰 화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천만 원 한 해 2천만 원 생활비가 든다 가정을 하면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은 2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00만 가구라고 그러면은 더 필요한 돈이 2천조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는데 이만큼 많은 돈은 필요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더라도 초저금리입니다. 어떻게 서바이브 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죠.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요. 수익률이 4%, 1%, 0.1%일 때 가로축이 경과기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원금이 몇 배가 되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4%일 때는 72년이 지나면 16배가 되는데 1%일 때는 그냥 2배, 그다음 0.1%일 때는 1배,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700년이 지나면은 4%일 때는 8.3 곱하기 10의 11승인데 0.1%일 때는 700년이 지나면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돈의 수명을 우리의
인간의 수명에 맞추어서 돈의 수명을 길게 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익률만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축적된 자산이 없다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액티브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층, 왜냐하면 또 8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자산을 많이 소진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세에서 74세 정도의 액티브한 계층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도 한 40%, 400만이 여기서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2038년까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 55세에서 74세 액티브 시니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은 향후 30년, 40년 동안도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통계상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이 가장 많아질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가 아까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 데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성장 시대 우리가 과연 우리가 자본과 노동이라고 그러죠. 자본과 노동으로 투입해서 성장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 지금 한 60년까지의 성장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 엔진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보조 엔진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보조 엔진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보시면은 생산,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65세 기준으로 해서 노년 부양 비율을 따져보면은 지금부터 30년 후 2047년이면은 노년 부양 비율이 거의 73%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0세라고 가정하면은, 그래서 70세까지 69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비율이 49.9%, 50%로 떨어지게 되고요. 75세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비율이 32%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포인트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5세에서 74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가동률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인데요. 이 사람이 가진 자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자산이고,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의 인적 자원입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2차 인구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1차 인구 배당금은 인구가 새로 태어난 출산하는 인구가 많아서 마구 성장할 때가 1차 인구 배당금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가 거의 지금까지 이제 받아온 것이었다면은 앞으로 이 1차 인구 배당금은 사라지게 되고, 이거 오히려 역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2차 인구 배당금이죠.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산,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적 자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이 2차 인구 배당금입니다. IMF 연구에 따르면 1차 인구 배당금보다 2차 인구 배당금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이 2차 인구 배당금을 얼마나 잘 높일까 하는 것이 사실은 고령사회에서 혹은 인구구조 변화사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인구 배당금에서 이제 자본시장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투자입니다. 이게 일본의 국제 수지 중에서 투자 소득 수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조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투자 소득 수지가 한 5조 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일본은 투자 소득 수지로 1년에 200조 넘어 해외에서 돈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정도.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투자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피터 드러크가 74년에 이 이야기를 76년 책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정말 피터 드러크의 해안은 놀랍다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연금 사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금 사회가 오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연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이미 상장된 기업, 그리고 큰 기업, 성숙한 기업 이런 데 다 투자가 되다 보니까 자원이 벤처라든지 항상 비상장되어 있으면서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 만한 곳에 돈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가 그때 한 이야기가 연금 자본 중에 10%는 의무적으로 상장되지 않은 곳이나 안 그러면은 혁신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게끔 할당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그때 벌써 제시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닥친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자산은 쌓이지만은 저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본시장이 혁신 부분으로 자원을 흘러 들어게 하는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큰 부분이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엔진은 사실은 그 중추는 자본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60년 동안 성장할 때는 은행 중심이었습니다. 자금을 동원해야 되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동원된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시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586들이 그 생각 이때 동안의 성공 신화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신의 노후 역시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해 보겠다고 해서 마지막 축적된 자산이 이제 부동산에 왕창 들어갔다가 이게 한번 버블이 되고 꺼지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글로벌로 분산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제일 크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성공 공식이었던 은행 중심에서 이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현황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은행 중심으로 현재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심입니다. 이거는 뭐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확연하게 서로 거꾸로 될 만큼 비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특징이 국내 중심입니다. 아직 자산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산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언론은 이제 그거보다 앞지르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의 행동은 아직 훨씬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의 투자 수지하고 우리나라 투자 수지의 비교해서 보시듯이요. 국민연금은 상당 부분 해외로 자금을 보내고 했지만은 아직 우리가 다른 연금 자산이라든지 일반 개인들의 자산은 거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산의 구성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과제는 저는 크게 딱 그냥 네 가지입니다. 자본시장이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산이 축적되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기회는 있는데 한편으로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이 이제 자본시장의 제일 딜레마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이 그걸 제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인컴 상품하고 중위험 중수익 쪽입니다. 요즘 국내 리츠 상장되는 것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의 자산을 촘촘하게 그냥 한두 개 자산이 아니라 중위험 중수익에 해당되는 자산을 촘촘하게 구성해 주는 것 이것이 자본시장에서 해줄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투자 경쟁력입니다. 독일, 미국, 영국, 한국, 이태리 주가 보시듯이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천차만별입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산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해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거의 60% 정도를 이제 석유 기금이죠. 석유 기금의 60% 정도를 해외 주식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젊은이들이 직접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고 또 맡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단순히 맡기는 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해외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금 상품이죠.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연금 상품이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55세에서 79세 인구 비중하고 25세에서 54세 인구 비중인데 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중이 지금부터 급속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2034년 되면은 이 인구 비중은 역전됩니다. 결국 연금에 해당 금융 상품이 연금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세 번째 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월지급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투자 시장에서 연금화된 상품을 만들어주는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보 어드바이저인데요. 이거는 지금 운용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보 어드바이저의 상당 부분의 경쟁력은 자산 관리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금 계좌가 얼마나 많습니까? 퇴직연금도 이 많은 계좌들을 소액 계좌들을 잘 관리를 해주기가 힘듭니다. 이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자본시장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사회, 고령 사회에서의 저 축은 자본시장은 마치 척추와 같다고 봅니다. 이 척추가 비뚤어져 있으면은 다른 몸을 바로 맞추려고 다 저렇게 비뚤어집니다. 어깨가 비뚤어진다든지 골반이 비뚤어진다든지 척추가 똑바로 서야 다른 것들이 다 바로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본시장의 축을 어떻게 똑바로 튼튼하게 그리고 세우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통한 2차 인구 배당금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한 3, 40년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지금 국내 자산, 은행 중심에 되어 있던 자산들을 글로벌로 분산하고 금융자산으로 분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네 가지가 아까 인컴 상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글로벌 자산 운용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상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핀테크 중에 로보 어드바이저에 해당되는 것,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향후의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연구위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금융세 김대익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저출산하고 이제 고령화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는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어떤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은행에 이제 그 나아갈 방향, 과연 이 시대에 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그 인구 구조를 지금 이제 보여준 건데요. 지금 이제 2000년에 이제 저희가 그 한 7.2% 정도가 이제 고령 인구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지금 이제 들어왔죠, 이게. 근데 지금 2025년에 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저희가 지금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 저출산이 이어지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00년하고 2040년 보면은 인구 구조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상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1970년에서 2010년 오면은 20년 사이인데 20년이 지금 증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CD 중에서 저희 나라의 그 고령화 속도가 가장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 같은 데는 지금 고령 사회로 가는데 거의 60년, 100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한 17년밖에 안 걸립니다. 너무 고령 그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고령화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측면들이 너무 빠른 속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파생적인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55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또 은퇴를 하잖아요, 저희는요. 그죠? 앞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인데 55세에 실질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보면은 고령화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40년도에 보면은 거의 5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령 인구가 50% 올라간다는 소리는 거의 2명 중에 1명은 55세 이상 인구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고령화가 빨리 되면서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 보시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앞에서 그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인구 디비던드 또는 인구 보너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인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근데 이제 그런 혜택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부담은 또 이제 엄청 커지는 거죠. 보시면은 65년도에는 17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면은 2035년에 오면 2명이 지금 이제 고령자를 이제 1명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거의 1대1까지 오는 거예요. 1대1까지. 그러니까 고령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돼서 다 빈곤층에 이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지금 세계가 한 12.3%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48.6%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보다도 이태리라든가 베트남, 필리핀, 중국보다도 저희가 한참 뒤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령층의 그 빈곤 심화도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의료비가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비 중에서 대부분을 이제 고령층에서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60대 이상의 의료비가 거의 50%를 쓰잖아요, 나이 들어. 근데 나이 들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는 엄청 증가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료비만 줄인다든가 다른 쪽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만 있어도 상당히 빈곤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료비의 급증이 여러 가지 그 파생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인지 능력 이제 저하 고령층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서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인지 능력 저하 고령층이 급속도로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16년 보면은 한 68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통계 공식적으로 잡힌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보다 한 2, 3배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령층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인지 능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2050년까지 가면은 한 이제 고령층의 한 15% 정도가 인지 능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서 현재 발생하는 의료비도 우리나라 그 GDP 한 1% 정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늘어나면은 그 규모도 엄청나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은행 쪽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고객도 많이 늙어간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60대 이상 고객도 보시면 5년 만에 굉장히 많이 점유율이 증가했죠, 그죠? 증가 민원도 그렇고. 그 대신에 반면에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20대 미만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의 고객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연금 자산. 우리가 이제 노후 대비해서 각종 연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그 자산은 되게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연금 자산 중심으로 봤는데요. 벌써 보면은 한 1,200조 원이라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가계의 자금 흐름 중에서 거의 모든 자금들이 대부분 연금하고 보험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떤 자산을 결국은 이제 자산 운용사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앞에서 말씀해 주시지 잘 굴려줘야 우리가 그걸로서 노후를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머라든가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층의 보유 자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5년 차인데 과거에 우리가 2013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고령층의 부가 커졌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비 부머라든가 액티브 시니어들의 그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같이 고령층의 부도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령층의 부가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가 가장 크냐면은 이제 실물 자산 비중이 너무 우리나라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도 물론 큰데 우리나라는 좀 더 크고 있죠, 사실은. 서구는 어떻게 보면 금융 자산 비중이 큰데 우리는 실물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인컴화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이제 과제인 거죠. 우리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소비하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중에 부를 금융 자산을 통해서 인컴화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층으로 가면서 금융의 부채는 이제 감소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령층이 많아질수록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고령층이 많아질수록 저축도 감소하고 대출도 감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은행의 대응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 봤듯이 생산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어떤 저성장이 지속되는데 이 저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은행 측면에서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는 자산 관리. 우리가 이제 봤듯이 연금 자산이랑 각종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는데 그러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또 노후에 그 자산을 어떻게 인컴화 시켜줄 것인지. 이런 어떤 자산 관리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저축이라든가 대출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고령층 고객 비중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객 이제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지는 고객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만이 이제 고객이 경험을 쌓고 만족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부분이라 이거죠.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고객 세분화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모든 금융산업 중에서 가장 국민들하고 또는 고객하고의 접점이 가장 큽니다. 이 접점이 가장 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이 스펙트럼에 다 플랫폼에 다 깔리는 거죠, 사실은. 그럼 그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분화해가지고 고객한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 것은 부하고 연령만 가지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AI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단순화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본 경우인데요. 그리고 보면 이제 55세 미만을 왜 보냐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축적하는 기간이잖아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금도 들고 개인적으로 저축도 하고 굉장히 자산을 증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본 거고 그 다음에 75세 미만을 여기서 본 것은 여기는 은퇴는 했지만은 굉장히 활동적인 시니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시니어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인 시니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활동적인 시니어 단계를 넘어서 정말 이제 그 어퍼 시니어 단계에서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자산 관리라든가 그냥 금융상품 제공, 고령 친화 서비스, 뭐 비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미래 설계라든가 각종 교육 서비스 제공 이러한 이제 어떤 매트릭스 상에서 은행이 고객을 세분화해서 차별화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설계 전문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은행 환경이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떤 이제 그 자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미래 설계에 대한 그 설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줄 것인가.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어떤 이제 목적별이라든가 부처관 이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 전역 어카운트 서비스. 이제 고령층이 이제 다양한 이제 소스로 통해서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자금들을 어떻게 이제 지출하고 유동성에 대비하고 또 남는 자산의 수익성을 낼 것인가. 이런 어떤 어카운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하나는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시장 쪽에서는 거의 이제 자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품 스크리닝 및 이제 그룹화.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상품이라든가 어떤 보험 상품, 다양한 상품들을 자기 스스로 제조하는 게 아니라 타 회사에서 제조한 상품을 갖다 파는 오픈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픈 플랫폼에서의 상품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각 고객에 맞게 그룹화시키고 거기서 걸러가지고 제공할 것인가. 사실은 은행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자산의 이제 유동화 지원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굉장히 이제 그 실물 자산이 많은데, 그러면 이 실물 자산을 어떻게 유동화해서 인컴화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 현재는 이제 우리가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9억 원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많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집을 뛰어서 가자.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 살던 것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그 외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방향에서 어떤 주택 가격 상한의 어떤 이제 변동화라든가 이런 어떤 지분 연금화 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융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출 및 이제 투자 자변화 쪽에서 아까 우리가 저축도 뚫고 이제 대출도 뚫는다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 고령자 케어 이제 투자 법인에 대해서 어떤 투자나 대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런 요양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 어떤 전문 이제 회사한테 지어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그 임대를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수요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시설들을 해결하면서 은행의 어떤 이제 수익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 이행도 하면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 자본화 중에서는 이제 하나의 시니어 비즈니스, 어떤 시니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자금 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탁 비즈를 통한 이제 대응들,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 인지 능력 저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탁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신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장수 위험 이제 대비해 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여기까지 이제 고령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2.7세. 기대 수명이 82.7세니까. 근데 그러면 더 살면 어떡할 거냐? 지금 현재로 봐서도 2017년에 보면은 90세까지 사는 산업이 31%입니다. 지금 현재. 50에서 54세가. 그 다음에 여기 100세까지도 2%에서 3%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장수 위험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을 은행이라든가 금융사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의 어떤 친화금융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친화금융들이 이제 지점이라든가 재택 고객 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어떤 은행의 이제 접근성 제공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또는 금융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면서 금융 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제 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고령자에 대한 어떤 금융 사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부상이 안 되는데요.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서 지금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호주 경우인데요. 굉장히 이제 고령자들의 금융 사기가 크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비금융 서비스 제공. 여기에서는 이제 75세 미만의 경우 결국 이제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어떤 비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75세 이상의 이제 그 어르신들, 간호라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은행이 외부 전문 업체라든가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외부 전문 업체를 모니터링 해주는 이러한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자문 및 교육 서비스, 이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구 파워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우리나라는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파워가 지금은 이제 감소해야 된다고 보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인구 파워가 높은 나라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또는 우리가 진출해서 어떤 수익을, 성장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떤 인구 보너스라든가 인구 파워가 높은 나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29.1세입니다. 이게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굉장히 인구 보너스라든가 인구의 잉여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겪었죠, 그죠?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떠오르는 나라가 지금 인도죠, 인도. 그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구의 디비던드라든가 인구의 어떤 그 파워, 그런 부분들이 큰 나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죠,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제도적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가장 많은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은 상. 뭐 어떤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좀 과감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나중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재정이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사적인 부분에서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하고의 접점이 가장 큰 어떤 플랫폼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고객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외부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을 연결해 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을 세분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은행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많은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험연구원의 강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와 개인 및 보험산업의 대응입니다. 앞에 그 자본시장과 은행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령화를 바라봤다면 저는 뭐 산업 중에 이제 보험산업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3개 장으로 구성해 봤고요. 뭐 환경적인 측면, 그 환경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과제, 뭐 이렇게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2017년 8월에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됐고요. 뭐 이러한 어떤 고령화의 어떤 포인트가 저는 2017년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2017년 아래 그림에 보면 고령자 수와 유소년 수가 이제 역전되는 터닝 포인트가 이제 나타나고 그 위에 2016년에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그게 생산 가능 인구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에 피크를 맞이했고 2017년에 이제 하향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와 이제 비교하면 오른쪽 그림인데요. 2000년에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세계 평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폭발적인 증가가 뭐 2004, 50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추계 2067년에는 거의 세계 평균의 한 3, 4배 정도 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원인은 장수와 이제 저출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장수와는 기대의 수명의 이제 증가다라고 이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기 그러니까 고령자 중에서도 이제는 65세, 75세 사이가 아니고 75세 이상, 80세 이상 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이 뭐 한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 베이비 부모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의 어떤 고령 원인은 이제 저출산이고요. 저출산은 뭐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2018년 도에 합계 출산율이 1 이하가 된 0.98로 이제 나타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어떤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어떤 이런 시점에 맞이했다. 즉 고령화와 저출산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2017년과 18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령화의 문제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고령화가 미치는 어떤 영향을 뭐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가계,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구분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산업적인 측면은 좀 우울하긴 하지만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앞에 그림하고 비슷하지만
꼬꾸라지는 어떤 상황에서는 경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침체되는 경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표를 이제 경제 성장률과 실질 주다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 즉 변화율, 감소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감소율과 동행하면서 저성장을 성장률도 낮아지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는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 측면의 어떤 모습은 고령 친화 산업이 그동안 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산업 측면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정보 관련된 거, 여가 관련된 거, 금융 관련된 실버 산업이 좀 빠른 속도로 그동안 성장해 왔고 올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가계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득의 급격한 감소, 소위 소득 절벽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박스 왼쪽 그림을 보면 50대, 60대의 거의 가구주 기준의 소득을 보면 50%로 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0대는 대부분 공적 기준 소득, 그나마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사적 이존 소득도 여전히 중요한 어떤 노후의 어떤 소득의 어떤 원천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노인 부양비도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오른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의 감소는 곧 그 빈곤의 어떤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 많이 보셨겠지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거의 10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고령화 대비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5년 기준입니다. 최신으로 나오는 어떤 데이터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5.7%로 다른 주요국의 빈곤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른쪽에는 빈곤율에 대한 어떤 추이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는 소득 측면도 있지만 장수, 오래 사는 데서 나타나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 병을 가지고 오래 산다라는 거죠. 건강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대 수명을 우리가 계속 높여왔는데 포인트를 건강 수명에 맞춰보면 건강 수명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 수명도 좀 길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 수명은 오히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아졌다. 이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어떤 갭은 바로 유병 장수 기간,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기간이다라고 보면 그게 60대일수록 굉장히 자꾸 이제 늘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주요한 또 사망 원인은 이제 암이다라는 건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추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이 가장 사망의 위협적인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의료비는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진료비를 봤을 때 처음에 2017년 기준으로 한 70조 정도 됐는데 그게 65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40% 정도가 되는 27조 정도가 2017년도에 이제 지출되는 상황이고요. 1인당 기준으로 보면 한 400만 원, 연간 한 400만 원 정도가 진료비로 이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요양비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양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까 75세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폭발적인 증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80세를 넘어서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치매, 간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좀 종합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보험 시장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그럼 수요자 측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느냐? 낮은 소득 수준, 고령화되면서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즉 불안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내야 되는 보험료의 부담은 증가하고 그런데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낮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 측면의 고령화 과정에서 다가오는 어떤 모습은 굉장히 불안정적이다. 그래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할 요인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급 측면은 어떤가? 공급 측면으로 봤을 때 보험 시장에 대한 위험,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사라든지 금융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률 측정이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는 통계의 집적치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걸 이제 끌어쓴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토양이 안 맞기 때문에 좀 굉장히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공급이 제한적이고 그렇다. 근데 이제 법적 제도적인 측면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 뭐 인센티브를 수급자라든지 공급자한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또 재정 문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위험률 실제로 할증은 이제 17년도에 폐지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험률 할증이라든지 이런 공급적 측면에서의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측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은 크게 봤을 때 2014년도에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세제 혜택은 평균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시장의 어떤 현실은 수급 불균형이다. 즉 시장 형성이 어렵다. 뭐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 실패에 직면할 어떤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수요 측면은 아까 잠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노후 준비가 이제 미흡하고 그러고 준비를 늦게 또 준비하는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뭐 금리 환경이 이제 저금리로 이제 바뀌고 뭐 회계제도, 지급여력제도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 환경 변화 과정에서 공급 측면에서도 위축 상태가 이제 와서 수요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는 어떤 엇박자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시장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나는데요. 정책적인 어떤 마중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 고령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로 시장 실패가 어떻게 보면 노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좀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개입,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걸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으냐고 사회적 관심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고령층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의료 요양 서비스가 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보면 소득 관점과 건강 관점으로 포인트를 좀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대응을 개별적 대응과 뭐 산업적 대응을 한번 구분해 봤을 때 개인은 이제 소득 보장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어떤 소득 보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노후 준비가 자녀의 결혼, 교육 문제로 노후 준비가 늦었고 또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늦었다라고 이제 표현해 본다면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삼성 은퇴연구소에서 과거에 뭐 조사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은퇴 준비 시기 똑같은 사람입니다. 와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그룹을 이제 봤을 때 이상적인 거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이 좀 진한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그러니까 우아양하기 때문에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이상적인 응답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준비를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자녀 결혼 후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간에 굉장히 큰 노후 준비의 괴리가 있다. 이거를 좁혀야 된다라는 게 개인의 어떤 이념의 인식의 어떤 개선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앞에서도 소득 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연금과 같이 지속적인 소득이 계속 플로우 형태로 창출되는 소득, 뭐 생각해 보면 연금 소득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금 소득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근데 공적연금은 재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실화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더 추가적인 어떤 보정은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의 대응 방향으로는 이제 건강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보장은 아까 뭐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은 워낙 이야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75세 이상 80세에 접어들 수 있는 노인분들의 어떤 연령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간병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간병비에 대한 대비를 우리나라 2008년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이제 도입돼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추계를 봤을 때는 2022년 정도에는
현재 그 소진되는 어떤 그런 거로 이제 추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뭐 그 대응으로 좀 민간 측면에서 민영보험 측면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은 간병보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에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고령화적인 어떤 사회 인구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국제회계 기준, 신지급 여력, 보험권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도 한데요. 막상 앞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이제 산업 측면에 많이 맞닥뜨려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산업도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환경을 좀 극복해 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뭐 러프하지만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어떤 최적 포트폴리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뭐 최저 수익률, 최저 보정이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이고 좀 내부적으로 또 들어갔을 때는 체계적인 어떤 손익과 연령별로 보고 담보별로 뭐 가입 금액별로 봤을 때 그 맞춤형에 맞는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보험이 소비자의 어떤 신금을 울리는 어떤 그런 상품으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적으로 좀 통계가 있어야 되는 과거 통계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공유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산업 간 경쟁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험 분야의 그런 보험 시장과 건강 분야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적 연금 측면에서는 봤을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리스트 연금, 독일의 리스트 연금이 우리나라로 치면 연금 저축이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연금 저축을 좀 강화해서 공사 연계 연금이라는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된 어떤 연금을 사적 연금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 공사 연금은 반드시 공적 연금, 국민연금을 가입을 전제로 해가지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준다면 기본적으로 산업을 위한 게 아니고 개인을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런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보고 있고요. 건강보험 측면에서 아까 간병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다 측면에서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융합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산업에서도 또 뭐 수요 측면, 그 공급 측면 다 문제가 있다. 스스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마중물 그 역할을 이제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 역할 분단의 어떤 청사진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가 지금 발생했다 안 발생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리스크를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보험에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상품을 개발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유지해 나가는 어떤 뭐 생애 기간 동안 정말로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산업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연구원 김석희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연구원의 김석기입니다. 지금 세 분의 그 꼼꼼한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약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해서 좀 특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뭐 금융과 뭐 어떤 인구 동학 간의 뭔가 그런 연계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다시피 이제 고령층, 그러니까 기대 연령이 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층 기대 연령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뭔가 특징적인 사실은 최근에 고령층 사망 확률, 즉 그러니까 65세에서의 기대 연령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 이제 그 고령층의 사망 확률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65세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얼마 살지 그게 이제 65세 기대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치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이제 10년 동안
65세 기대연명이 18.2년에서 21.2년으로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그 머릿속에 바로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의 구조의 경험을 했었던 약간 이전에 경험을 했었던 일본의 사례를 봐도 10년간 이렇게 3년 정도의 수명 연장이 이루어진 것은 이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0년 동안 한 2.4년, 2.5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도 이렇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수 국가인데 10년 동안에 이렇게 고령층의 사망 확률이 혹은 65세의 기대 여명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의 사망 확률이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 그 수명이 은퇴 후에 생존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은퇴 후 생존을 기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이 빨리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 따라서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저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축률을 많이 증가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일할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을 크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2000년과 2016년의 저축률을 비교할 때 39세 이하는 단 5.9%포인트 증가를 시키는 반면에 60세 이상은 12.4%포인트 거의 2배 넘게 저축률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령층 개개인이 저축을 많이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발표해서 많이 보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특히 이 약간 젊은 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와 60대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저축도 증가하고 근데 그러한 그 그룹이 좀 커진 그런 영향도 있어서 이들의 저축 총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저축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공급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저금리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어떤 금융 측면에서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설명해 드릴 텐데 저금리가 이렇게 형성되고 나니까 고령자들이 은퇴를 위해서 예금 등의 전통적인 투자로는 은퇴 후 생활이 준비하기가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대체 투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거로 이제 전통적인 구매 연령층인 30, 40대의 추가로 이제 55세 이상에서도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꽤 나타났고요. 이러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는 다시 가족 형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에 0.98을 기록하였고 출생아 수도 이제 32만 명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도 2018년에 25만 7,600건으로 7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융 이게 엑스포스트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금융 섹터에서 뭔가 부동산 이외에 다른 어떤 대체적인 투자 기회를 잘 어떻게 보면은 개발해 주셨으면은 이와 같은 어떤 악순환이 좀 미리 저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 추세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고령층의 기대감형 증가는 앞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65세 기대감형 기준으로 일본이 최고 국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4년입니다. 근데 현재 2017년 현재 우리나라가 22.7년이고요.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그 65세 기대 연령이 단 1년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0.7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축률은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높아지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를 자금의 그 공급으로 바꿔 설명하면은 자금 공급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상 보면은 이제 저 연령층에서 보통 이제 자금 수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 연령층이라는 것은 이제 3, 40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0, 30년 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이 30만 명을 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의 방향은 좀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자금 수요가 오히려 주는 폭이 공급이 주는 폭보다 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금리가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자금 공급이 주는 폭이 좀 더 크면은 어떻게 보면 저금리가 약화되는 뭐 그런 상황을, 미래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상명대학교 이경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이영입니다. 오늘 세 분 발제 참 잘 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은행, 보험이 이제 이 고령화되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굉장히 유익했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이 이런 그런 자리에 이제 시초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고령 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되게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금융 노년학회라고 하는 어떤 파이낸셜 제론톨로지 연구를 좀 체계화 시켜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수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다당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문 분야 하나라든지 금융업종 하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여서 뭐 노동 경제학,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재무금융, 소비사학, 심리학, 보건의학 이런 것들 다양한 학제가 함께 참여하고, 금융업권도 오늘 와주신 이 세 금융업권을 다 망라해서 어떤 융합적으로 좀 우리가 체계적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을 어떻게 그 소득 흐름으로, 안정적인 소득 흐름으로 그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좀 첫 번째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경록 소장님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14페이지에 보면 그 자본시장이 발달한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 가계 그 자산 비중을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과 달리 비금융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자산의 75.9%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이 지금 78.4%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나라들 중에 그 호주하고 한국 같은 경우가 퇴직연금 자산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가하지 않고 개인들이 알아서 일시금으로 다 인출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그런 국가여서, 혹시 어떤 가계 자산의 그 중에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 퇴직연금 제도의 뭐 인출 관련한 규제와도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호주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들어서는 몇 년 전부터 디폴트 연금에 대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디폴트 연금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그 축적된 자산을 소득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도록 좀 체계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고 그런 유인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퇴직연금 쪽에서 DC나 IRP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RP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개인연금
쪽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쪽에서 개인들의 자산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개인들한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는 이제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의 효과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신뢰를 얻어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강성호 박사님 그 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험 산업은 앞에 말씀해 주신 그 자본시장이나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주어진 환경이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거기에다가 다른 업권에는 없는 그 IFRS 17 국제 회계 기준 도입, 그다음 새로운 그 자본 규제인 킥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규제 환경까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KB 손보가 최근에 그 KB 골든 라이프 케어를 통해 가지고 이 장기 요양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어떤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 사회적인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 이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춘 보험회사가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성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신 그 은행 쪽에서 발제를 해주신 부분에도 나와 있었는데 일본의 장기간병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손해보험사들이 진출을 해서 실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시장도 상당히 커졌고 이익도 상당 부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산운용 부분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이제 인하되어서 더군다나 뭐 더 인하될 것 같다. 아니면 제로금리 이런 얘기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도저히 그 국내 자산 운용만으로는 이 조달한 부채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구나 이제 향후 재무건전성 제도도 변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금융회사들이 그다지 해외 자산을 이제 직접 운용하는 데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아마도 우리가 규제가 계속 있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험회사들도 그 해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또 던져 주셨는데요. 직접적으로 김경록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강성호 의원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 주셔서 지금 답변하는 시간은 다 끝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분 다 끝내고 그때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마지막 그 토론자는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토론에 앞서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머니투데이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구구조 변화 또 고령화, 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으로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현안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거를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그 숙제를 상당히 덜은 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해 주신 내용하고 토론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그 잘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 과제를 이렇게 반영해서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부가 이 인구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 인구 구조 변화가 금융 시장이나 산업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줄지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인구 구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그 금년 초에 이제 장래 인구에 대해서 특별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다들 짐작하신 내용이겠지만은 막상 결과가 나오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총 인구는 28년부터 이제 감소세로 전환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등에 불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제 급히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금년 초에 저희가 범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TF에서는 이제 분야별로 10개 분야로 이제 작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금융반에서도 현재 2개 과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제는 이제 주택연금 활성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부의 대응이 좀 부문별 대응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좀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달에 저희가 인구정책 TF 회의를 다시 개최를 하고 앞으로 다룰 4가지 분야 과제들을 정리를 하고 그 첫 번째 과제인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논의가 될 과제들은 이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과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대응할 과제들, 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증가할 그 복지 지출 수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이 그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과제고요. 다음으로 이제 금융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부문별로 저희가 대응 과제들이 논의되고 또 검토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택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연금 자산 측면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과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문별 과제를 떠나서 이 금융시장하고 산업화에 어떤 그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이거를 조금 매크로하게 접근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게 그 인구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고령화, 또 저금리, 저성장의 그 3가지 충격이 동시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우연히 다가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은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 그리고 생산성의 함수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과거에 그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그 3가지 변수들이 지금은 더 이상 이제 확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했었고, 또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이제 확산되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이라든가 인도와 같은 개도국들이 시장을 열면서 노동 투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었는데, 이제는 그 3가지 변수 모두가 더 이상 성장을 이끌기에 좀 한계에 이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에 빠지게 되었고, 이 저성장이라는 거는 또 이제 저인플레이션과 저금리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고령화와 저성장, 저금리라는 게 그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 그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에도 향후 10년, 20년간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성장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에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이제 금융시장도 지금까지의 성장기에서 이제는 성숙기로 전환하는 단계라는 게 가장 큰 임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계속해서 시장의 파이가 커오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나타나는 고객을 내 회사의 고객으로 유치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금융회사의 고민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이 나오기가 어렵고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을 지키고 남한테 안 뺏기고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남의 회사의 고객을 내 고객으로 뺏어올 것인가 이런 경쟁의 차원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금융회사의 스트래티지의 어떤 키워드라고 하면은 영업이나 마케팅 또 실적 이런 것들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양적인 것보다는 그 레퓨테이션 평판이라든가 또 수익률 그다음에 선도라든가 혁신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산업 전체로 보면은 저희가 IMF 외환위기 직후에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퇴출되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20년간 사실 그 조그마한 이벤트는 있었지만은 어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라는 거는 크지 않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 성장 국면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 안정적 성장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쟁의 국면이 완전히 지금까지와의 양상과는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평판을 잃고 그 새로운 경쟁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들은 그 조만간 이제 하나둘씩 도태될 수 있는 그런 그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금융시장에는 가장 큰 그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수익, 그러니까 저금리, 저수익, 저성장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를 얘기하면은 그 과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티게이션이 있고 하나는 어댑테이션이 있는데 미티게이션은 이 부작용의 원인을 줄여나가는 거고 어댑테이션은 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고 그 부작용의 영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은 그 이제 수익률이 1%, 2%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직 과거의 향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징후들이 여러 가지 보입니다. 과거에 5%대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그 지금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위험을 추구하는 상품들도 나오고 소비자들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서 그 쇼핑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앞으로 저수익이라든가 저금리 이 부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금융 산업도 적응을 하고 그 주어진 제약 환경 속에서 어떻게 최적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높은 수익률,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저수익이나 저금리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 환경 하에서 어떻게 고객의 편의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고령화라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고 또 챌린지지만은 이게 괴물은 아닙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금융산업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 50년, 70년간의 발전 개발 역사를 보면은 항상 크고 작은 도전 요인들이 있었고 또 그거를 저희가 극복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고령화라든가 저출산이라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모멘텀으로 삼아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고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좀 희망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세 분의 강연자와 세 분의 토론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